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이 문화평론가, 이 시사평론도 합니다. 김성수 평론가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 평론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성수입니다. 예, 평소 저하고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도 예. 또 이 본연적으로는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장수, 성수. 예. 그러니까 이름도 방송에서 비슷하고. 예. 좀 와다닥 하다가도 나오면 또 서로 웃으면서 예.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네. 방송국에서 이렇게 좀 이견이 생기면 예. 나와가지고 분을 몸풀어가지고 장외에서 또 한 번 더 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견해가 다른 건 견해가 네. 다르다고 인정을 하면 되고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살잖아요. 그렇게 견해가 달라서 장외에서까지 이렇게 싸울 거면은 사실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도 같이 잘 못 지내실 것 같은데 굉장히 견해가 다르잖아요. 부모님하고도. 예. 예. 근데 김평론가는 어떻게 이 문화평론에 뛰어들게 됐습니까?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연극을 했었는데 예, 대학로에서. 예. 근데 연극만으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는 연극이 사실은 지금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 이 미래경영연구소 같았어요. 그러니까 회비 받아가지고 뭐 일하고 페이도 없죠. 자기가 오히려 알바해가지고 벌어갖고 와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극단 꾸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첫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제 앞이 암담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살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출판사에 처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학원 선생이 됐는데 학원 선생을 하면서 또 이 무슨 뭘 가르쳤어요? 전 국어하고 논술. 연극 배우가 국어와 논술을 간 실력이 상당한. 그 제가 이제 부전공으로 또 국어를 국문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내내 이제 그 과외를 할 때 국어하고 논술을 과외를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죠. 근데 이 연극은 계속 하고 싶고 근데 학원에서 돈은 잘 벌고 그러니까 뭔가 좀 그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 이제 공연 전공을 하는 그런 과가 생겼다 그래서 글로 딱 갔는데 이근산 선생님이 그 세층 말하는 그 정치 교수들에게 밀려나가지고 배울 게 없어요. 연극을 배울 게 없어. 연극을 배우러 들어갔는데.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이제 미디어 비평. 근데 그때 문화연구가 미디어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대중문화 컨텐츠들을 다 비평하는 거였고요. 연극도 사실은 90년대부터 대중문화로 급속히 이전하던 그런 시기여서 그래서 대중연극에 대한 이제 비평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2년이 돼가지고 미디어 비평을 배웠으니까 이게 연극을 비평하는 거랑 그 TV 프로그램 비평하는 거랑 사실은 비슷한 그런 그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우연한 기회에 평화민주당의 그 공정선거감시단 미디어 비평 팀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이제 KNCC의 언론 모니터 그 연구위원으로 돼서 하다가 이제 문화평론가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김광석 씨 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예. 이 김광석 씨의 사망을 둘러싸 뭐 세간의 호기심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예. 사실은 김광석 씨에 대한 예술적 성취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 문화평론가로서 저는 김광석 씨만큼 저렇게 당시에 지금 이 주류 언론에 떠오르지 않고 김광석 씨가 TV나 이런 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히트곡을 남기고 대중에게 시간이 갈수록 더 이렇게 노래가 예. 회자되는 부분은 굉장히 드문 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저 86년에 예. 광석이 형을 알았어요. 86년에 예. 돌아가시기 한 11년쯤 전이네. 예. 정확히 말하면 거리에서가 나오기 예, 예. 한 1년 좀 되기 전. 그때 동물원인가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까지는 동물원과 앨범 작업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때는 이제 노차사의 멤버로 예. 이제 개건 가수처럼 이렇게 아. 공연하고 이럴 때 예. 그때 그분이 고대 앞에
고리라고 하는 작은 카페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 카페에 이제 요만한 무대를 만들어 놓고 네. 라이브도 아, 이제 하고, 본인이. 예, 본인이 직접 어. 커피도 서빙하고 이러면서 그 카페를 꾸렸어요. 어. 카페 크기가 요거보다 약간 컸어요. 이 스튜디오보다. 네. 그러니까 동시에 한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카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 카페에서 제가 녹두꽃을 라이브로 한번 들었어요. 아이고, 이건 뭐. 저는 그 노래가 그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뭔가 우울하거나 그럴 때 가장 이렇게 입에서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가 녹두꽃이에요. 그분이 대학 다닐 때 학교에 노래패 운동을 예. 하셨죠? 노래, 그 새칭 노래 운동을 했고. 연대에서 하셨나? 아니에요. 그 명지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명지대에서, 예. 그 어떤 노래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노래 운동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야, 얘는 정말 탁월한 음색을 갖고 있는 놈이다. 노래 정말 잘하는 놈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노차사에서 스카우트 하다시피 해서 아. 객원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이제 노차사의 공연 무대에서 녹두꽃을 불러서 그 전설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계속 노차사 활동 앨범 작업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동물원에 갑자기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시점에 제가 만난 거예요. 아. 근데 그 시점에 제가 분석하기로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서예순 씨 때문이었다. 동물원에 간 게. 왜 그렇죠? 제가 목격했던 한 장면이 있어요. 예. 언약식이었던가, 뭐 만난 지 며칠을 기념하는 아, 두 식이었던가 사람이. 하는 것을 예. 거기서 그 아주 가까운 팬, 그때부터 팬이 있었거든요. 광석이. 가까운 팬과 이제 그 단골 손님들을 데리고 했어요. 잔치를. 그때 뭐 생크림 케이크가 귀했는데 그때 생크림 케이크를 놓고 그 형이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안 와. 안 왔어, 여성이? 여자가 안 와. 오마이갓. 한참 기다렸는데. 딴 건 모르 결혼식 때 안 온 거는 내가 가끔 봤지만은 그 언약식 때 안 왔다는 건 또 처음. 그러니까 언약식인지 정확히 이제 제가 뭐 기억이 저- 좀 뭐 어쨌든 가물가물하니까 사람들 무슨 앞에서 둘이서 사람들 공식하는, 앞에서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왔어요. 저는 이제 떠나기 좀 얼마 안 돼서 늦게 왔는데 그 형이 그 여자를 굉장히 이렇게 설득하는, 그러니까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전에 들었던 얘기들이 보면 그 고리가 굉장히 장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남질 않아. 이 형이 장사 마인드가 그러니까 이 형이 그냥 퍼줘요. 그냥 뭐 커피 한 잔 더 타줄게 뭐 이래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남질 않으니까 결국은 그 가게를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고민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제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근데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해서 여자친구가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식 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저 여자랑 헤어지는 게 좋겠다. 사실 그 이 형은 너무나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가수로 대성할 사람인데 그렇지 말이에요. 그런데 못 견디고. 저러면 사실은 뭐 진짜 어려울 때는 배신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거리에서가 이제 전파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광석이 형이 그 동물원이라는 팀의 성격을 그때는 잘 몰랐지만 아니 대중문화판에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할 사람이 아닌데 가요 톱10에 막 나와서 노래 불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는 건 배신이거든요, 사실 배반. 그렇지. 그때 가요톱 노래 때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노래 운동 배반 이거였거든. 그거 뭐 저기 지금 여당 의원들이 예. 종편에 출연하는 거하고 지난 정권 때 똑같은 부분이 성격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사실은 이제 3당 합당하고 운동하는 사람이 3당 합당하고 그 여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과 비슷한 변절이에요. 김문수 씨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민중당 하다가 제가 민주당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그 겨울에? 나도 옛날에 젊었을 때 예. 민중당 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홀라당 그렇게 가버린 그런 행위. 그런 행위로 일컬어지는 행위인데 광석형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동물원의 성격은 사실은 좀 달랐던 건데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판이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아마추어들과 어떻게 보면은 그 상업적이지 않은 쪽으로도 영역이 꽤 열려 있었던 거죠. 대학가요제라든가 뭐 그때는 이런 그런 쪽으로. 부분으로도 있었어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됐지. 그런 그 약간은 바깥쪽에 풀에 있었다가 노래가 너무 좋아서 딱 이렇게 뜨게 된 건데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했었던 건데 어쨌든 그 형이 그렇게 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바로 결혼을 합니다. 서예순 씨하고. 그런데 그 가까운 분들은 지금 그 서예순 씨가 네.
지금 아래 이제 TV에 나왔잖아요. 예. JTBC에 인터뷰하고는 의혹을 더 확산시켜버린 예. 그런 양상이 되었는데, 예. 근데 어떻게 저 사람 좀 안 맞는데 저렇게 만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어디까지 알았냐면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소개로 알았다고 들었거든요. 소개팅 비슷하게 알아가지고 그런데 봤는데 광석영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여자한테 쩔쩔 매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좀 다르게 증언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옛날에 뭐 고교생 때 팬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저는 그거는 그 아마 서예순 쪽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저는 분명히 들었던 건 소개팅으로 만났고 그리고 소개팅에서 만났을 때 그 여자분이 그다지 광석영을 좋아하진 않았었다. 광석영이 뭔 일을 하는지도 사실 잘 몰랐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광석영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그러면서 연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음악으로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으로 이제 올인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근데 그때 당시에 김광석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음악의 그 문화사적인 어떤 지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형은 길게 좀 얘기했지만 어쨌든 노래 운동의 젖줄을 갖고 있어요. 그 정신, 저항 정신, 민주주의, 그다음에 인본주의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것을 대중문화판에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활동을 초반에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동물원에서 독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물원 자체가 또 아마추어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사실은 서로가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그 활동들을 하는 게 너무 상업적 메커니즘에 들어가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의 유통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대학로의 소극장들이 막 우후죽순 만들어질 때였어요. 그래서 그 소극장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직거래 장터라고 보시면 되죠. 대중하고 이제 직접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기가 콘서트를 했구나. 그때 대학로는 그냥 문화의 용광로 같았어요. 그때 대학로 네, 계셨을 제 거 대학로 아니에요. 있었죠. 그러니까 뭐 잘 봤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86년에 그 형을 그렇게 만나고 그리고 나서 대학로에 갔더니 그 형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게 됐던 건데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학로의 성격은 한마디로 대중문화의 가능성이 있는 씨앗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대중문화에 팔리는 그때 영화계로도 가고 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박해일 씨 같은 경우도 대학로에서 이제 그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아주 명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화 감독들이 이렇게 보다가 스카웃을 해가는 거죠. 그랬어요. 그 메커니즘이 대학로라고 하는 그 문화적 용광로 안에서 있었고 그 용광로 안에서 대중문화가 그 순수 예술이라고 흔히 이렇게 분류해서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순수 예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몸으로 부대낀 어떤 열매들을 가져가 가지고 따먹고 누리고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가능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문화계에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대학로가 했는데 창조적 자원들도 창조적. 대학로가 했었던 거죠. 지금 그때 보라 그럼 지금 본다면 대학로는 좀 상업화돼 있고 대학로가 더 상업화돼 있죠. 자본화돼 있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때보다는 열정이 문화적 열정으로 보자면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로가 지금 퇴행적으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창조적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 있지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문화판의 메커니즘을 고스란히 베껴서 돈을 거기서 벌고 있으니까 선순환 구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문화판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로에 가도 볼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광석영은 그 가운데에서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서 90년대 대중문화의 빅뱅이 있을 때 상업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커져 나갔잖아요. 안쪽은 내실이었거든요. 그 내실을 대주는 젖줄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광석은 어떤 면에서 대중문화에 특히나 대중가요의 메시지와 또 인본주의의 공급 통로였다. 그러면 그 통로를 또 그다음에 안치환도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가요로 봤을 때는 가요의 멜로디나 이 가요에 있던 레벨 수준이 90년대 초중반이 한국 가요계에서는 최고의 전성기고 그렇죠. 지금도 리메이크되는 대부분의 곡들 얼마 전에 또 아이유가 또 리메이크판을 했지만은 그때 곡들을 대부분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왜 그때가 한국의 이 가요 문화의 전성기였고 그 이후에는 그때만 되지 못하는가?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 SM이나 뭐 YG 같은 이런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체제가 90년대 이제
후반, 예.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렇게 짜여지면서 예. 상업화적으로 이제 케이팝을 찍어내면서 그렇죠. 이 멜로디나 가요가 그야말로 이제 이 댄스 음악이나 예. EDM 중심으로 가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이제 창작의 밭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90년대는 두 가지 거대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민주화. 87년 이후에 민주화를 해서 직선제가 되면서 형식적 민주화를 시도하기 시작하고 한쪽으로는 그 민주화의 젖줄을 타고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서민들이 그 아파트 한 채 갖고 차 한 대 굴리는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판을 사죠. 영화를 보고. 90년대 그래서 모든 문화 콘텐츠들이 빅뱅을 하거든요. 이 정치적인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 이 두 가지가 젖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시장의 알맹이들을 누가 차지하느냐?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쪽이 차지해 가면서 창작의 밭을 바꿔놓는데 근데 그 90년대를 살아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어린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막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았고 이런 사람들은 김광석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와 함께 커왔고 자기한테 뭔가 질문을 던져주는 노래를 했던 거의 유일한 그런 영역이었고 그렇지만 운동가요는 대중들에게 그때 질문을 던져주지 못했어요. 많은 면에서는. 그렇지만 김광석이나 안치환은 대중문화 젖줄이 되면서 그런 질문들을 던져줬죠. 그것도 대규모의 어떤 유통구조 안에서 살아남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김광석을 사람들이 자꾸 계속 자기 뿌리 찾듯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또 안치환보다 김광석이 더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광석은 너무 조숙했다고 할까요? 그냥 자기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인생에 대한 통찰들을 계속 했어요. 그 노부부의 그 대화, 늙은 부부의 그 대화라든가 이런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 각기 시대마다 자기가 들어야 될 노래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커가면서 20살 때는 20살 때의 감성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생기고 사랑했지만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그 학생운동에서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얼마나 좋아했던 노래인지 몰라요.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도 노래운동을 셋 다 했었는데 새쌍둥이인데요. 셋 다 노래운동을 했었거든요. 새쌍둥이에요. 처음 본다, 세상. 제가 좀 정치적이 됐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분열시키지 않으면 걔네들이 셋이 뭉치면은 제가 이길 수가 없어. 누구 하나랑 이렇게 연대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계속 협치를 주장하자. 지금 구도가 그래요. 자유한국당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바른정당 그럴 때 이제 바른정당이나 이제 국민의당이랑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를 해야 돼. 근데 김승수 씨만 못한 것 같아 지금 하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 좀 배워야 될 텐데 참. 그래서 예. 근데 내가 이제 이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예. 그때 당시에 어떤 음악의 맥락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이제 통기타의 포크송 계열이잖아요. 음악의 예. 분류로 보자면 통기타 음악. 예. 근데 그 이전의 이 포크송 계열보다 예. 김광석 때에 와서 혁신적으로 멜로디나 감성이 성장을 해버린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진화의 원인이 뭐 왜 저는 혼자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영향을 어떻게 받았다고 봅니까? 그렇다고 또 운동가요로서 시작을 했지만은 예. 운동가요적인 정서를 사실상 배제한 채 대중적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확 그냥 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대중적 이 감수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90년대는 대중가요, 운동가요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럼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하기로는 이래요. 이제 한국의 포크송의 시작은 외국의 노래를 베껴오면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60년대 말에 히피족 노래부터 이식 문화예요. 근데 그 이 이식 문화로 엘리트들이 좋아했던 그런 문화가 포크 문화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주 대중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죠. 물론 이제 한국의 그 가요계의 어떤 자산이 별로 없는 때 있으니까 뽕짝 이외에 뭐가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포크와 한편으로는 이제 신주경 같은 사이키델릭한 그런 락이 이제 밑에서 예술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었고 대중 영역에는 사실 뽕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학생과 제 서양 문화에 대한 어떤 동경 이런 것들이 이 일종의 엘리트 중심으로 소비됐던 이 포크 음악이 민주화 국면을 맞으면서 학생 운동을 맞으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음악인 것처럼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김민기가 운동권에 물론 이제 김지아 씨랑 같이 돌아다니고 황석영 씨랑 돌아다니면서 뭐 정치 집회도 하고 그랬지만 운동권이자 포크 음악
그 작곡가였거든요. 근데 그냥. 김민기 씨의 음악들은 다른 네. 운동권 가요하고는 굉장히 제가 다른 그 말 감수성이 하려는 있었죠. 거예요. 네, 그 말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0년대 포크 음악의 정통은 김민기한테로 갔는데 네. 그 김민기를 운동권이 차용한 거예요. 가져가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김민기를 막 이렇게 내세웠단 말이에요. 김민기 씨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그렇죠. 내세웠는데 이제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순혈주의가 운동권에도 있거든. 이 사람들이 야 김민기는 이식 문화의 이렇게 차용인데 그때는 굉장히 어. 교조적인 부분이 많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너도 나도 이제 작곡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첫 시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물연행진곡이라든가 이런 쟁가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권의 독자적인 세력화를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포크 음악은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김민기 이후에 정부로부터는 이건 완전 운동권 음악이야 질타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조동진 씨가 얼마 전에 포크 돌아가신. 음악, 그렇죠. 포크 음악의 섬세한 감수성을 가져가서 독자적인 포크 음악의 영역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살아남아요. 포크 음악이. 그러니까 그때는 조동진의 순수한 포크와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말을 갖다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조동진의 비정치적인 어떤 그 포크와 그다음에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권 중심의 포크로 두 개로 갈려져 있었던 거. 이걸 누가 통합했느냐? 김광석이 통합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광석은 늘 고민이 김광석도 그랬지만 안치환도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운동권 가요를 했던 창작자들의 대부분이 이 메시지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중과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조동진과 함께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 훌륭한 서정적인 영역들을 어떻게 메시지와 만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동진류의 그 포크는 더 철학적으로, 더 명상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 면이 있다면 이쪽 운동권 가요는 한쪽은 그 김광석, 안치환과 더불어서 대중의 품으로 이렇게 좀 오고 나머지 운동권 가요들은 사실상 민주화가 되면서 들을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좀 쇠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그야말로 운동 현장에만 남아있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김광석의 노래가 폭넓은 대중성을 찾게 됐던 것들은 김광석 스스로의 아주 큰 고민들과 이미 어떤 면으로는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던 조동진 류와의 어떤 교류 그리고 또 운동권에 대한 뿌리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뭐 얽히면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통합이나 융합의 어떤 그 결과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시 이제 시대적 양상이 90년대가 한국에서 아마 역사상으로 가장 풍요한 시기로 기록돼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는 그런 시기로 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돌아갈 수 없을까요? 난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서 너무 비관적이셔. 아니 이게 현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대중들에게 도움이 되지 좋아진다라고 사기를 치면 이건 대중들에게 희망 고문이. 근데 어쨌든 그때는 돈도 많았고 맞아요. 또 20대, 30대 같이 이런 여유도 어떤 있었고. 음악을 구매할 수 있는 층들이 상당히 이 재정적으로 풍요할 때 김광석이 이제 이 운동권 가요에서 시작을 해서 대중적 감수성이 가진 새로운 포크의 수준을 완성을 시켜가 그걸 이제 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본인이 전부 다 싱어송라이터예요. 다 작사 작곡을 해서 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융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포크 음악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다 이렇게 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원 같은 약간 엘리트 중심의 그때 당시 90년대의 정서에 맞는 그런 그 새로운 포크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것도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뭐 한돌이라든가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작곡가, 그 운동권 또 그쪽에 있었던 곡도 그대로 가져와서 불러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동진 뭐 이쪽으로 했던 정통적인 뭐 먼지가 되어 같은 그런 노래는 사실은 굉장히 대중적인 노래였어요. 먼지가 되어는 김광석 씨가 곡을 한 게 아니죠. 갖고 그러니까 왔죠. 그런 것들 다 갖고 와서 자기가 다시 부르는 부르기 시리즈를 내면서 그야말로 포크와 관련돼 있는 모든 그런 창조성의 그 젖줄들을 다 자기한테 대요. 그러면서 자기 걸로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광석의 노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 이후에 이렇게 부인하고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벌어진
어떤 의문이라든지 또 본인의 왜소한 어떤 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 거를 갖다 소화해낼 수 있는 음악적 위치에 있었겠느냐 싶은데 근데 그 또 그런, 고통이 예. 어떻게 보면은 음악으로에 대한 열정으로 더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지금 본인의 히트곡이 김광석 씨의 히트곡이 한 30곡 되죠. 대중들이 늘리지 않은 것만 해도 지금 아주 대중적인 것만 해도 그러니까 많이 불리는 그러니까 예. 보통 방송에서 많이 틀어주고 또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고 그래서 저작권이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여서 정산이 되는 곡이 한 60곡 정도 아, 돼요. 60곡 정도 예.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90곡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60곡이 노래방에서 저도 김광석 씨 노래들을 가면 가끔 불러요. 네. 그런다면 지금 이 저작권료가 네. 어마어마하겠네요. 이런 떨어지는 부분이. 뭐 임진모 선배님이 대략 이렇게 계산했는데 1년에 한 10억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10억 정도. 근데 저는 그쪽이 더 가까워 보여요. 왜냐면은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자기가 노래만 불러도 저작 인정권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먼지가 되어 같은 노래 이런 노래도 자기가 작사 작곡 안 했지만 노래만 불렀잖아요. 노래 불렀지만은 예. 그렇지만 그게 방송에 나오면 나오면, 그 노래를 같이 되죠. 예,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작사 작곡을 하면 작사의 권리의 지분, 작곡의 권리의 지분, 노래의 권리의 지분을 다 받아요. 예. 그리고 세 가지를 다 받게 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뮤지컬이 김광석의 노래를 가지고 만든 뮤지컬이 3개예요. 3개인데 확실한 거 2개는 서예순 씨가 다 관장을 했어요. 그날들하고 또 하나가 뭐더라? 하여튼 2개가 그 관장을 했는데 이 2개에서만 나오는 수익 이거는 노래를 사용하는 데 대한 계약을 새롭게 맺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 저작권 협회하고 맺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돈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바의 그 분들이 맘마미아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전체 수입에서 얼마를 이렇게 나눠버리는 식으로 그렇죠. 가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로부터의 수익만 4억이래요. 지금까지 공연한 것들이. 뮤지컬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전체 규모가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도 다 들어가는 네. 거고요. 그런데 대구에 김광석 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것도 뭐 돈을 거기에 받는 보니까 거잖아요. 대구의 구청에서 뭐 6억인가 예. 해가지고 예. 그 건물도 만들었는데 맞아요. 거기에 심지어 들어가는 어떤 뭐 각종 자료도 아카이브라 그럽니까? 예. 그것도 거기서 구매를 해줬더라고. 예, 예. 근데 그 운영은 또 부인이 예. 하더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퍼블리시티권을 갖다가 이제 행사했다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련돼 있는 모든 어떤 그 컨텐츠화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권리를 다 가진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인격과 관련돼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면 자기가 진짜 정말 적극적으로 돈을 벌겠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벌죠. 예. 막말로 지금 체게바라 있잖아요. 초상화. 예. 이 새기고 다니는 거. 티셔츠 그 만약에 체게바라의 퍼블리시티권을 누가 행사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전 세계.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김광석이 지금 얼굴로 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죠. 자, 저희들이 일부 마지막으로 이거 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 김광석이 왜 돌아가셨나 이런 건 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상호 예. 기자는 이 김광석 부분에 이제 영화를 제작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김광석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드는 계기가 들었나요? 옛날에 가지- 저하고 진중근 씨하고 토론할 때 이상호 씨가 사회를 한번 본 적이 있어. 예. 감당이 안 돼가 손을 놨지. 근데 몇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상호 기자가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잖아요. 뇌경색으로. 이렇게 쓰러지면서 한번 자기가 여태껏 그 취재를 끝맺지 못해서 좀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한번 그 자기가 다 취재했던 걸 물이 잠겨가지고 버리다시피 했던 그런 그 죄책감도 있는 것 같아요. 취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밖으로 발표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99% 갖고는 발표하지 않는다. 100%가 돼야지 기사를 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99%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1%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묵혀뒀더니 결국은 그 99%의 진실도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발표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제보들 속에서 확실한 몇 가지 증거들을 더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일기장이 아닌가. 일기장. 예, 그러니까 물증들이 더 확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라면 승부를 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 영화를 그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공개를 한 게
서해순 씨 보고 소송을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나보고 어, 명예훼손으로 소송해라. 끌어가는 거지. 그러면 재수사 비슷하게 네. 갈 수 예,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예. 가려보자 예.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자로서 끝까지 좀 뭔가 책임을 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서해순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찾아가서 맡아달라고 했다는 데 대해서 왜 그랬는가를 좀 잘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서해순 씨 왜 그러신 것 입장에서. 같아요? 서해순 씨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떤 대결로, 칼라의 대결로 갖고 이념 가면 논쟁으로. 그게 좀 유리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예. 그 TV에 나온 모습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좀 보니까 예. 이 싸움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 TV에 나온 레벨로 봤을 때 사람마다 좀 수준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런 수준으로 지금 이 싸움에서 얼마나 버티겠는가 하는 게 제 견적이에요. 라디오에 나온 건 보셨어요? 라디오는 내가 안 봤어요. 김현종의 뉴스에 뭐라고 나왔는데 그랬어요? 예.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 뭐 한 3분의 1은 이상호 욕만 했어요. 아, 그것도 라디오하고 TV하고 또 TV에서는 거의 쩔쩔매고 있더만은 또 이- 라디오 가서는 또 그러니까 다르게 제가 보기에는 TV에서 이미지가 자기 눈으로도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는 스스로가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고. 예, 근데 라디오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라디오도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